할렐루야. 네.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나라와 혹은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라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따르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 말씀과 반대가 되면 죄고 이 말씀과 같으면은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고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 생명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흥하는 것은요 정치를 잘해서 어떤 무슨 획기적인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워주셔야 그 나라가 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 서도요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쓸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코로나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뭘 아무리 잘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딱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딱 터지니까 세계가 다 얼어붙고 주가는 다 곤두박질 치고 사람들은 곡소리 나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정치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치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겸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걸 좀 나누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은 동영상을 좀 편집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와 싸우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의 영상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은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와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코멘트를 달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연세 수동병원의 원장이신 영한석 원장님이시자 감신을 나온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해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요.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물론 목사의 그런 안수는 받으셨지만은 병원에서 원장님으로 지금도 계속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시고 지금 그 요양병원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시면서 동성애와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을 영상을 하나씩 보시면서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구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 문제가요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요 이 동성애 몸을 합법화시키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레위기와 로마서 같은 데를 찢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가 아니지 않은가요 여러분? 말씀 1.1에 폐하지면 안 되는데 폐하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한 몇 가지를 이 원사 원장님의 강의를 생각 같아서는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직접 들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다른 교회에서 강의한 것을 제가 캡처를 받아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틀어주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동성애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는요 절대적으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에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동성애 성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학의 결론이고, 따라서 동성애는 100% 후천적인 것인데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된 걸까요? 이분이 동성애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는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청양고추로 유명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충남 청양이 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소꿉놀이하자라고 다락방으로 데려갔는데, 소꿉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이용한 동성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홍석천 씨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본 경우에 뇌가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는 100% 후천되는 것인데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옹호 문화는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몸에는 동성애 유전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동성애 유전자를 하나라도 심어두셨다면 지금 이 있는 성경은요 오르투서이가 됩니다. 우리 안에 동성애를 심어놓고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 죽이라고 해? 이건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비들은 이 모든 것이요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에 동성애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동성애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저 남자한테 호기심이 가, 괜찮다, 좋다,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식사 전인데 좀 속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성애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버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 간 평분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의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의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센조이 뭔지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라는 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이게 뭔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이 센조이를 하기 싫으면 동성애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할 목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를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는데, 이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한 분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저 수돗물을 틀면 저 물이 장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장에 물이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면 목표 지점은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달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대장에 물이 꽉 차면 그 다음에 대장 안을 배를 밖으로 배출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면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에 밀어넣는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빌려주시면 욕실 바닥의 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생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 안의 대변을 깨끗이 비울 수 있고, 5번 생조이를 반복한 이후에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동성애자 삶이 뭡니까? 밤이면 밤마다 이 쇠줄을 내 항문에 꼽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게 동성애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동성애자가 본인의 샌드위치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운 것을 캡처한 건데, 원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이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올로출로 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하여튼간에 3일 동안은 저 생각만 나는데, 밤에 자려고 불 끄고 누우면 천장이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자이크도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저 가려야 된다, 이 전면을 해가지고 저 네모난 거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시는 저 네모난 저건 다 제가 친 거예요. 물론 이 동성애자는 본인의 센조 장면을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저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만약 차별 금지법에 현재 있다면 이 성소수자는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한테 충격받았다고 해서 사람 차별해?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충격받을 수 있는 거지 충격받았다고 감옥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샌조이가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샌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샌조이 5번 반복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 애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걸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에 물을 트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발생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껏 불구다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묻혀놓고 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발생 등을 다 집어먹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냐면요, 이 동성애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게 변태로 갑니다. 변태로 가는데,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이 동성애자 중에서, 이 성소수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시체를 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지하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를 이루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과연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실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역사 교수님, 박사님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였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되면서 낮에 처녀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시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랫집에 불실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랫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수고 언어를 12개 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좋아도요 사탄한테 넘어가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는요 또 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 생조인가 하는 그 사진 봤듯이 거의 보면 20대 66kg 180몇 cm 신체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이런 추악한 행동이 죄라고 해서 다 오픈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수간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신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건데, 한 남성 회원이 자신의 궁금증을 사이트에 올린 것을 캡처한 건데,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외기를 이뤄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전국 수간협회 공인 게시글 올렸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아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저렇게 떳떳하게 올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양심인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 행태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면 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그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간다면 과연 그것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내 실명을 숨겨야지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을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단체 수간이 뭐냐면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짐승 간에 우리가 상상조차할 수 없는 악한 운동을 벌이는 이 단체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고 어린 개를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응근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떳떳하게 다 공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남자 얼굴이 공개되면은 이 남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것 같아서 모자이크는 제가 칠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얼굴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강의 이 부분을 할 때는 한번 싹 보는 거죠. 혹시 이 얼굴이 여기 계신가 싹 보고 있어요. 왜 치와를 동물 성애자들이 제일 좋아하냐면,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는데 치와는 제일 작은 개 종류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인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화금지법이 뭐냐면요, 이게 죄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별화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러분, 미국은 수반을 하면요 범죄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 없어요. 미국 법들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감옥 가야 된다, 이거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이 영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자기 이름 다 공개합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양심에 화인받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두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는요,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칩니다. 목사님, 저는 관계 없는데요, 우리 집에 이런 일 없는데요 라고 여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동성을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일형 면역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진 일형 면역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을 쓰신 일형 면역기를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아까 보신 이 실제 환자분처럼 엉덩이 항문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경 동성로 말려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 못하고 꼭 비데를 써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하셔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환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를 곧 이어 쓰게 되면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 사격해서 내 항문을 100% 때려 맞추게 됐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항문 질환, 즉 치질, 치열 등의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출된 항문 혈관에 에이즈 환자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분산돼서 맞추게 되면 항문 혈관으로 이 바이러스가 진입하게 돼서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항문 질환을 앓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곧이어 쓰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다음 영상입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랑 여성이나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의뢰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성매매 업소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혈액검사상 이 애기 엄마 산모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당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뜻 빼도 결혼 정경리 정도 되는 자매님들도 더러더러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고백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한번 제가 참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정년기 남성이 찾아보니까 대충 2018년도 기준으로 3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 동성애자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현재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남자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남자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남자와 그런 부적절한 성관계, 학문 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라고. 60만 명.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병원에 더 이상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에이즈 때문에 병원을 치료 오는 사람, 이 연세수동병원에 오시는 분들 연세 평균 연령이 41세랍니다. 우리나라 결혼 정령이 여자와 따져봤을 때 대충 따져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여자 6명에서 7명은 동성애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따지면. 그러면요, 내 딸이 이게 더 늘어나면은 나중에 내아가 세아가 결혼할 때 되면요, 혹시 몰라요. 3명, 4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가 결혼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딸이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무관한 걸까요?
무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야. 다른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자들이 센조이라는 그거 하는 거 에이즈 범벅에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있는 호텔 여관. 호텔 여관 여러분 필히 안 가실 수 없잖아요. 출장 가거나 하면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약사범 찾아봤어요. 마약사범 2018년도로요 12,000명입니다. 에이즈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위험해요? 뭐가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자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이게 얼굴에 동성애 동성이라고 어플입니다. 써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시는 저 분홍색 잭디라는 앱은 그 중에 랭킹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입니다. 저 랭킹 3등 되는 분홍색 잭디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GPS 기능,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랭킹 3등인 저 분홍색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으문까지 다 올 노출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맨 양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 게 보이시죠? 뭘까요? 남성의 성기죠.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 촬영을 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왜 중학생이 동성애자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중3 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자신의 몸 학문을 팔고 얼마를 요구하느냐? 3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3만 때문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바로 이런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다 라고 동성애자 앱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위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저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으로서 우리를 치면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있으면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옆에 사람 핸드폰 청소년들 이런 일로 해서 에이즈 증가 확률이 몇 %라고요? 2,500%. 2,500%. 과연 앞으로 이대로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걸로 죽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동성애가 자꾸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인권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인권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인권이라니 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퀴어 축제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퀴어 축제가 항상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맨 앞 선대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재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신은 제사장들이 저 사람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마치 구약시대에 몰렉신에게 인신제사 지내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절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큐어 없는 숙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 앞선두가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맨 선두에는 저렇게 남자들 옷을 벗겨서 이상한 물총을 쏘면서 맞추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분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이날따라 이 길을 걷다가 이 남자 동성애자가 쏘는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까요? 서울 광장에 있었던 큐어 문화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 항문 팬티를 입고 뻥 뚫린 저 팬티 사이로 보이는 자신의 엉덩이 항문을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서울 광장은 시청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역 지하철을 이용한 일반 서울 시민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 남자의 엉덩이 항문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당시 엉덩이가 꽁 뚫린 저런 항문 팬티를 입었고 이런 형태의 남자는 다수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남자를 모델로 선택해서 근접해서 촬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항문 팬티를 입은 동성애자와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남자가 본인이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포즈를 취해줬고 고개를 살짝 돌려서 사진 촬영에 응했다라는 건데 이 남자가 뭐가 좀 특별했냐? 항문에 새끼손톱만한 대변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 촬영이 엉덩이를 찍은 게 아니고 대변을 포커스로 찍었는데 도무지 이것을 강의 자료로 쓸 수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과연 내 항문과 대변을 서울 시민 모두에게 보여줘야지만 이 남자의 인권이 만족되는 걸까요? 왜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은 동성애자들의 눈으로 번개라고 합니다. 이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서로 카톡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에 1층 남자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 두 남자 동성애자가 접선을 한 이후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항문성교 동서를 맺고 헤어질 목적으로 저런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녀갑니다. 오늘 수요일인지 모르고 입고 온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그 행렬을 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사러 쓱 들어가다니만 자신의 벗은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자신의 벗은몸을 보여주면서 좋은 기분을 느낀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변태죠. 그리고 정신의학에서 이런 남자는 분명히 성도착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성도착증 중에서도 세부 분류에는 노출증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남성이 저런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처벌받게 돼 있고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현장에서 경찰서로 구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서울 큐어 문화 축제에 참석자들이 아니었고 그날따라 하필이면 서울시에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는데 빨간 TV 여성이 20대, 앞에 흰 모자를 쓴 여성이 60대 정도 되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란 일이 생기게 되니까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더 이상 우리에게 근접할 수 없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당연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이 놀란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은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서울 큐어 문화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서울광장에서 이런 변태 남성이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내 여동생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 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권일까요? 특권일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부산에도 큐어 축제가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요, 그냥 누구든지 지나가다 바바리맨처럼 헐 벗고 다녀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제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활딱 벗어도요 그냥 무죄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동성애를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교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 라는 독일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당시 독일 시민들이 합의를 본 이유는 동성애 둘이 좋아서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 라는 독일 시민 합의를 보게 됐는데,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전혀 독일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1969년도에 독일 시민의 동성애 문제없다라는 합의를 본 이후에 바로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1969년 같은 해에 생기고 말았고, 그 법이 생기자마자 독일 전역에 사람과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었고, 다음 사진이 조금 끔찍하니까 심약자, 노약자들은 눈 가려주시면 돼요. 이 개가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 생식기가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은 개가 털이 빠져있고 주리가 있죠. 왜 저렇게 하냐면 개가 인간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과연 이것을 인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은 5년 뒤에 이런 죽은 개 시체를 여러분의 집 앞에서 또 이 우리들 교회 앞에서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전혀 멀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안 벌어진 일이지만요, 이 뒤로 들어서 들어오는 이 물결들이 너무나도 셉니다.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소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자기 이름을 떳떳이 내고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책 현실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요. 참 이게 진짜 뭐가 인권이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불법을 눈 감아주는 나라인지 참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산 여중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 에이즈 걸렸나 싶어서 검사를 받고 싶어지는데, 에이즈 검사를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에이즈 검사의 기반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실명이나 신분증이나 연락처 등을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다 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정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 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 라고 시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일주일 뒤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검사한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보면 보건 선생님이 검사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린다면서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네이버에 에이즈 인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공개로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 남자는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인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이 뭐냐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 집장촌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 보건소 인명검사상 내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거 아니냐, 즉 에이즈 감염 이후 창녀촌에 못 갈까봐가 문제였어서요.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뭐라고 달렸냐면 위처럼 달렸습니다. 이거들이 이렇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린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즉 동성애자 인권이 특권 수준으로 보호되면서 여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부산 지역의 한 여중생이 집안 환경이 너무 불하다 보니까 여중생이라도 용돈은 필요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명도 못 만났는데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중생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인생 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그간 성매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10명도 못했다. 그런데 나 에이즈에 걸렸다. 나를 에이즈로 만든 그 나쁜 에이즈 테러범을 잡아달라 라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여중생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잡아줄게. 법의 심판을 내려줄게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10명 남자의 신원을 이 여중생의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번호를 받았으니까 다 경찰서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그 여중생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딱 세운 다음에 이 여중생에게 경찰관이 이 사람들 맞지? 하니까 여중생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맞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망친, 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 그 나쁜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벌을 받겠다라는 기대를 하던 찰나에 이 경찰이 드디어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에이즈 검사가 발달돼서 임신 검사처럼 구강 점막에 에이즈 검사제를 살짝 묻힌 다음에 20분만 기다리면 대충 에이즈다 아니다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생각에는 10명 다 불렀고 여중생이 10명 맞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강 점막에 검사제를 살짝 대고 20분만 기다려서 누가 에이즈 테러범인지 밝히면 그 사람을 그냥 구속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검사를 시행하려는 찰나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딱 경찰이 받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검사를 경찰이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검사를 경찰이 시행하면 동성애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 남자를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중생이 황당하게 된 거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이 여중생을 어떻게 안심시켰냐면은 걱정하지 말라. 이 검사는 경찰이 시행하면 동성애 인권이 침해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 기록을 싹 다 압수수색을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에이즈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에이즈 테러범이니까 내가 잡아주마 라고 약속을 하고 안심시킨 다음에 이 여중생을 귀가를 시켰는데 실제로 이 경찰이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 기록을 싹 다 압수수색해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에이즈 기록이 없는 게 원칙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10명 남자 그 누구도 에이즈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0명 남자들이 다 무혐의로 석방이 됐어요. 그럼 이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이 무시무시한 에이즈 테러범은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갈까요? 또 다른 도시를 전전하면서 또 다른 여고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매일 밤 벌어지고 있는 이 에이즈 테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매일 밤 에이즈 환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의 수가 15명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성애 인권의 발목에 잡혀서 이 사회는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거는 제가 더 전했지만은요. 여러분 그 에이즈 환자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는 비용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액 100%다 국가에서 됩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비행기 타는 교통비까지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 1년에 이 에이즈 환자에 들어간 비용 100%다 되는 돈이 무려 2018년도가 기준으로 9조였습니다. 9조. 부산시 이 시의 예산이 얼마냐? 6에서 7조 된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복지, 나라를 위한다? 제가 볼 땐 이것만 막아도요, 훨씬 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막아야 됩니다. 그냥 있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혹은 나의 판단에 따라 당연히 반대할 수 있어야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야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안에 동성애 독재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서 반대를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모두 다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것은 마치 에스더 시대의 악한 하만의 법과 같아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싹 다 표적사살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히 담겨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터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년 전에 있던 대선 시절에 TV 토론회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논평입니다. 당시 홍성수 교수가 이 TV 토론을 보고 저런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라는 논평을 실었던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TV 토론을 보고 굉장히 당시 문 후보님께 기대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TV 토론에 나오셔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선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으시겠지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 8월 7일 날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공표하겠다 라는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저와 부산대 기업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머리를 대머리 삭발로 밀고 삭발 시위를 하고 그 머리가 지금 요만큼 자란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국가인권기본계획 안에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차별금지법을 먼저 적용시켰다라는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낼 목적으로 삭발 시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당시 8월달이 서울시가 39도, 아스팔트가 40도가 넘어가는 열사에 졌는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3일을 걸어가면서 죽을 각오로 걸어간 거죠. 그리고 도보로 걸어가면서 시위를 하고 청와대에 도착해서 48명이 혈서를 썼어요. 이렇게 우리가 죽을 각오로 걸어가고 머리를 밀고 혈서를 쓰면 대통령님께서 한 번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빼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은 8월 7일 아침에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그대로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 정확히 일제 신사참배 이후 80주년 되는 해였는데 80년 만에 제2의 신사참배인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현재 이 계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고 있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성을 말하는 의사들은 방송 출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즈 문제,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정부가 앞서서 가로막고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방송을 만들게 됐어요. 만든 지 2달 정도 됐는데 이름은 레인보우 리턴즈. 여러분 꼭 예배 후에 레인보우 리턴즈를 검색하셔서 구독 눌러주시면은 현재 2달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독자 수가 5,000명 이상이 넘어가는데, 10,000명이 넘어가면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발생을 하시면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이 동성애 반대하는 채널에 10,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00명을 이용해서 낙성동을 펼치겠다라고 압박을 하려고. 여러분,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죄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중대한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것이 정말로 통과가 되어서 재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보면서 그대로 용인하는 시대가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쓸어버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침묵하고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누군지 무슨 당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셔가면서 꼭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반대되는 일 한 사람들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지키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꼭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